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소식 뭐죠? 네,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수사 마무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의혹을 보안 수사한 경찰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서 보안 수사를 마쳤습니다. 앞서 지난해 경찰이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검찰의 보안 수사 요청 이후 재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이재명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한 법률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이 대표가 보안수사 요청을 받은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기존 분당경찰서 수사 결과와 의견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1년 만에 무혐의에서 뇌물공여로 바뀐 거거든요. 네. 자, 불송치 결정 1년 만에 큰 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예. 주장하는 게 방금 하신 말씀 그대로인데요. 뭐 새로운 어떤 돈거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거나 뭐 아니면 뭐 추가로 어떤 다른 범죄 혐의점이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은 같은데 판단만 1년 만에 이제 바뀐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남 FC에 대해서 두산건설이 후원금 집행을 했던 거 이게 당시 이재명 시장에 대한 일종의 이제 제3자 뇌물 공여가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두산건설은 기존의 병원 부지를 이제 다른 사업 용도로 이제 바꿔서 건축을 이게 높게 올릴 수 있도록 용도 변경도 해주고 뭐 용적률도 올려주고 이런 이득을 취하는 걸로 이제 판단을 바꿨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피격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뭐 살인 혐의가 있었던 북한 어부 북송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하고도 맥락이 좀 비슷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3자 뇌물공여죄 자체가 제3자한테 그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뇌물이 갔는데 그렇습니다. 가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이 지금 성남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드러난 걸로 보면 어제 이제 경찰 수사관한테 언론사 이제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이 흘러갔다는 누가 거냐. 가야지 그 뇌물공여 성립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혹은 뭐 그 측근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이 흘러갔다는 정황은 없는 걸로 어저께 그럼 이제 뇌물죄가 얘기했거든요. 아닌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검찰이 어제 밝힌 거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이제 검토를 했다고 하는 판례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3자 뇌물죄 적용됐던 게 이제 국정농단 사건 중에서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이제 70억을 지원했던 거. 그러고 나서 이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이 됐었던 사례 하나를 꼽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e스포츠 협회를 통해서 이제 후원을 받았던 사건 이 두 가지를 꼽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안들을 다시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일단 전병헌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자금을 본인이 직접 받아가지고 횡령을 한 정황이 이제 그 당시 드러났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본인하고 관계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뭐 기프트 카드 형태로 몇백만 원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몇천만 원을 받았다든지 이런 게 이제 드러나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라서 이번 사안이랑 동렬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K스포츠재단도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재단의 성격 자체가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게 규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사실상의 경제 공동체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있었죠.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제3자 뇌물 공여죄가 굉장히 원래는 성립이 어려운 범죄 사건인데도 인정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뇌물을 제3자를 주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나 안 받을 테니까 요 사람한테 좀 달라. 그럼 그 사람이 특정이 돼야 되고 그렇죠. 이익이 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재명도 안 받았고 이재명 측근도 안 받았다. 그런데 성남 FC 재단이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뭔가 구체적으로 뭐 확보되는 어떤 진술이나 증거가 경찰이 밝혔나요? 그게 있다고? 어제 이제 진술의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서 하나만 좀 추가를 했는데 두산에서 그 당시에 성남시에 보낸 공문 중에 병원 부지에다가 신사옥을 짓게 해주면은 FC 성남 FC에 이제 후원을 검토하겠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통해서 그러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인 혹은 그 주변 인사들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었느냐를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경찰의 어떤 기소 저 의견, 송치 의견 내용을 봤을 때는 정치적 이익 쪽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지 않나라는 정치적인. 측면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성남FC에 후원금 낸 기업들이 많습니다. 성남FC 알다시피 시민구단이에요. 제가 뭐 성남에 살고 있다 보니까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후원금 이게 사실 이제 네. 맥락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워낙 좀 시간이 오랜 사건이다 보니까 2014년 시점이죠. 네. 그 당시에 그 후원이 이러던 시점이 원래 이제 성남이 일화그룹에서 FC 그렇죠. 성남을 운영을 하다가 통일교에서 이제 문선명 그 교주가 이제 사망한 이후에 손을 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남 FC가 이제 붕 떠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이제 시민구단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보면 경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FC 성남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지만 이거를 과연 시민구단으로 탄생시키는 과정에 기업의 어떤 후원을 받은 게 뇌물이냐? 그래 이게 좀 따지면 애매한 측면이 좀 전국에 있는 거죠. 있는 많은 시민구단이 문제가 될 여지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뭐 왜? 인천 후원금 다 FC도 받거든요. 있고. 후원금 안 받는 시민구단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 대표 입장에서는 뭐 큰 입장은 안 냈지만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네이버나 농협이나 분당 차병원 다 후원을 했는데 이게 이 후원금 자체가 이재명 대표라든지 측근한테 돈이 흘러간 거는 없고 정상적인 광고 유치, 기업 활동 지원이다. 이런 게 입장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두산건설에 대해서 이제 신사옥을 용도 변경을 해준 것도 이제 성남시 입장에서는 몇만 명의 이제 신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네. 기업 유치 차원이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경찰 스스로 수사 결과를 뒤바꾼 거예요. 1년 만에 불송치했다가 뭐 크게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유의미한 진술이 있다고 하지만 그 진술은 그냥 진술 부분이고 예컨대 유의미한 거는 뭐 제 법률가적 시각 제 시각에 봤을 때는 돈이 들어간 걸 찾으면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돈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뭔가 뭐 후원 유치 과정에서 뭔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 같은데 일단은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뭐 김 대변인 같은 경우는 공상 같은 혐의다라고 네.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혐의를 입증을 하려면 광고비가 이제 이 대표한테 흘러갔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요. 나온 네. 게 없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측의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대선 후보 시절의 표현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 게 있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장모를 비롯해서 이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한 게 민주당의 지금 공식 입장입니다. 자, 일단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에 피해가 없다면서 영수회담 제안을 했는데요. 아마 이게 좀 전략적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요 사건 얘기는 좀 그냥 안 하는 것 같고 본인이 직접 안 하고 직접 있죠. 안 하고 그냥 아예 영수회담 하자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일단 계속해서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메시지를 냄과 동시에 어느 정도 급을 맞추겠다라는 네. 의도도 숨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수회담은 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애둘러 표현하면서 거절하는 분위기고 뭐 만약에 하더라도 카운터 파트너인 이제 카운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여당 대표가 나중에 이제 뭐 제대로 정해지면 뭐 같이 이제 하자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내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네. 대표실에 합류를 했네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이번에 이제 정무실장으로 이제 합류를 했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변호사 시절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하고 계속 호흡을 맞춰왔던 측근 중의 측근이고요. 이 대표 주변에서는 이제 사실상 분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복심에 해당하는 인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여러 의혹에 이제 정진상 실장이 연루가 돼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수사기관의 입장이거든요. 네. 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키맨이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이 있는 인선이긴 한데
본인한테는 이제 중요한 인선이라고 또 그만큼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로 중요한 인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리스크가 극복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직접적으로 크게 어떤 뭐 돈을 없으니까 받은 정황이 아직까지는. 있다든지 뭐 네. 이런 맥락들은 좀 드러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이제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의원실이나 이제 당대표실 주변 인사들이 대부분 오래 같이 일했던 사람들로 좀 채워져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대표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기도 할 텐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겠다라는 의중이 이번 뭐 정진상 실장의 임명에도 좀 표출이 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우 아나운서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두 번째 소식 넉 달이 4년 같아입니다. 예. 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대통령실 전 직원과의 대화를 열고 대통령실의 새 출발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대통령이 되라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4개월 동안의 지지율 하락, 또 인사 논란 등의 악재, 돌발 이슈로 흔들렸던 대통령실의 기강을 다잡고 직원들에게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내가 윤석열이다라는 메시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메시지는 과거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윤석열이고 한 분 한 분이 대통령 후보라는 마음으로 지역 곳곳에 국민 삶의 현장을 누벼달라 이렇게 주문한 바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인용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50여 명 이상의 선임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의 사직 처리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다시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실장이 권력투쟁이니 정치적 의도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라고 하면서 어느 자리나 그 자리에 맞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정부 때나 있던 조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2기 대통령실 네.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사실 이제 2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긴 해요. 정권 시작한 지 넉 달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은 뭐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수습을 하고 네. 이제 인턴을 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 평가가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인턴 기간 동안에 평가가 안 좋으면 보통 이제 채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정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일단 대부분의 그 대통령실의 인사들이 뭐 교체되는 와중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언론에서 평가하다시피 대부분이 이제 검찰 인사들이거나 혹은 뭐 기재부 엘리트 라인들이 이제 많다라는 평가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뭐 김대기 실장이 어저께 좀 강조하는 포인트를 보면서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약간 그 모두가 내가 사장이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뭐 일하자. 저기 다른 회사도 그렇게 저도 저희 회사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네요. 그런 얘기 하시는군요. 모든 사람이 변호사라는 생각으로. 요즘 이제 MZ 세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악덕 사장이 되는 건데 가족 같은 회사 강조하시는 예. 분들 네. 그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하. 예전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네. 비서실장 시절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그때 업무 지침 내릴 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하나는 야간의 주간화, 네.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네. 약간 그 메모가 좀 생각이 나는 네. 그런 좀 인상을 좀 받긴 했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라. 예. 뭐 뜻은 알겠는데 또 네.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네요. 보안 문제를 특히 김대기 시장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른바 물갈이 됐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 인사들에 대해서 내부 정보를 유출해서 적발이 된 경우 혹은 뭐 업무 역량이 좀 달리는 그런 직원들이었다 예.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서 남아있는 인원들한테는 위축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요. 또 여기서 했던 이야기 중에 좀 뭐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기자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 이런 참.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게 보안이네, 보안. 네, 그러면서 네. 보안에 좀 주의하라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하면 그 언론 지면의 첫 등장이 임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났을 때 맞습니다. 기자실에 처음에 내려왔을 때 저 누군지 누군지 모르시죠? 모르시죠. 이걸로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정말 보안 유지를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보안 주지도 굉장히 많이 했고 예. 그만큼 좀 초반에는 존재감이 미미했던 비서실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소위 말하는 2기 혹은 뭐 제 표현대로 치자면 이제 인턴 종료와 함께 네. 존재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했었던 얘기 중에 또 하나 인상적인 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 본인이 처음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을 때 예. 얘기를 꺼낸 건데 그 당시에 홍인길 총무수석이 청와대에서 조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관심도 갖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보안을 좀 이게 유지를 하자라는 포인트를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좀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것이 홍인길 총무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육촌 동생입니다. 네. 이제 거제도에서 뒷집 살았던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좀 친한 사이였고 네.
한보 사태 당시에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몸통이 아니고 깃털이다. 근데 그 표현으로 유명한 분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청와대 밀실 정치 시절의 어떤 공개성 네. 그리고 개방성이 좀 부족했던 시절에 얘기를 하는 게 2022년에 뭐 대통령실 운영에 과연 맞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조치 자체가 청와대의 폐쇄성을 벗어나겠다라는 네. 거였기 때문에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뭔가 정권이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이나 네. 이런 게 있을 때도 보안 사고를 굉장히 좀 강조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포인트는 보안이 아니고 정권 실세들이 혹은 비선 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하는 그 문제 그렇죠. 본질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본질을 가리고 보안만 강조하는 게 대통령실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부분도 좀 김대기 실장이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김대기 체제 강화로 지지율 반등이 좀 될까요? 그걸 또 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떻게 보시죠? 아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면 이번에 소위 이제 잘라냈다는 인사들이 대부분 네. 여의도 출신,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당 출신, 당직자 출신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만큼 좀 정치권에는 익숙하고 정치 문법에 조금 더 좀 이게 이 통달한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들이 좀 떨려 나왔다라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네. 자칫하면 대통령실이 오히려 여의도하고 너무 좀 거리 멀어질 두기를 수 하면서 있는, 네. 정치의 실종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을 대통령실이 조금 더 어떤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여의도하고 너무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정치를 좀 복원할 수 있는 조치가 김대기 비서실장 체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끝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진했던 태양광 산업 그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산업이죠. 네네네. 이게 부실했다, 또 부당하게 대출이 많다라고 이게 확인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자체 12개를 이제 샘플 점검을 했는데 사업비 지출된 거 2조 1천억 원 중에서 한 2,600억 원 정도가 부적절하게 운영됐다라는 걸 이제 적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 언론들에서는 뭐 문재인 정부의 비리, 뭐 불법적인 사업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좀 디테일한 내용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이제 주요 정책 기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실제 실무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뭐 예산이 직접 집행된 게 아니고 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 대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집행되는 최종 단계에서 지자체하고 어떤 유착이 있었느냐.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서류 미비 문제라든지 뭐 혹은 뭐 이제 지나치게 좀 이게 느슨하게 좀 관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될 지점이 있지만 에너지 믹스 정책이나 신재생에너지 정책 같은 거는 전 세계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우리만 그걸 거슬러서 갈 수는 없거든요. 이게 괜히 그냥 탈원전 정책을 되돌리는 차원에서 어떤 정권의 어떤 기획적인 측면만 너무 부각이 되면 자칫하면 오히려 이제 이 정책의 오염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거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인 것 한덕 같습니다. 총리는 뭐 작년부터 시작한 조사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게 위법 사례하고 정권형 비리는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려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정권 교체와 무관하다면 왜 하필 탈원전 정책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태양광 발전 문제만 신재생 에너지. 예. 그렇죠. 정책 중에서도 왜 이런 사안들만 좀 부각이 되는 걸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시절에 강조했던 포인트들이 자꾸 이제 수사 대상으로 이제 떠오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임병윤 작가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마치고 잠시 후 2부 이어가겠습니다.